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광명시 아파트 가격이 최근 4주간에 5.45% 굉장히 낙폭이 커요.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과천, 광명. 자, 그동안 집값이 강세였던 아주 입지가 좋은 곳들이 집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아파트가 광명시 하면 광명 역세권이 있고 기존에 광명 7호선 역세권이 있고 그렇게 두 군데로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광명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니까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철산 레미안자이가 작년 10월에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꼭지가 1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중순에 5억 원 넘게 하락해서 7억 8천에 실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5억 원 넘게 폭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철산 레미안 인근에 26일부터 청약을 받는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자, 여기 이제 8사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가 10억 4,9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 그다음에 에어컨, 기타 옵션 다 포함하면 이거 1억 5천 정도는 추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금리가 한 7%는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2억 5천에 사야 되는 거야. 분양가는 10억 4,900, 10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기타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12억 5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용 5구 분양가가 최고가 8억 1천이야. 그럼 이것도 한 9억 한 3, 4천?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반응이 어떠냐면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광명시에서 그나마 좀 입지가 괜찮고 분양가도 조금 눌러서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모이는 거와 실제 청약과 실제 계약률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 시장이 뜨겁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서 계약률이 100% 나온다.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실제 이제 뒤에서 이제 거래 상황을 좀 보겠지만, 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이제 부동산 카페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 향후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일단은 보시죠. 아까 인근에 있던 그 철산 자이 레미안, 물론 이제 연차는 그게 조금 오래됐죠. 그러나 이제 그게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게 7억 8천을 찍었는데 여기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12억 5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축에 비해서 보통은 싸잖아요. 분양가가. 신축이 구축에 비해서 싸니까 그걸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총액으로 봐도 4억 정도가 더 비싼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새롭게 분양하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예요. 자,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에 있는 시세가 얼마인가를 보면 알겠죠. 자, 바로 요 밑에 있는 아파트가 철산역 롯데캐슬 SKB예요. 이거 이게 이제 입주가 언제 했냐면 2022년 3월에 했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등기치고 실거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호가가 얼마 나오냐면, 자, 5구가 9억, 8사가 16억 5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자, 보시죠. 12억 5천 정도, 16억 5천,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12억 5천 정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이것저것 합치면 다 12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이 호가에 맞춘 거야, 분양가를. 옆에 호가도 이만큼 나오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자,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자, 이거 보시죠. 2009년형이에요. 2009년형인데 매매가를 보니까 11월 7일에 7억 8천에 찍은 거예요. 2층. 물론 2층이고. 자, 그 전에 9억 6천 5백. 자, 그러니까 그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9억 5천에 분양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죠. 요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뒤에 7억 8천을 찍어버린 거야. 곤욕스러운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건 7억 8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집값은 하향세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P 얘기가 나온 거야. 이 9억 6,500 정도면 13억 2천 가던 게 9억 6,500까지 떨어졌다가 7억 8천 뭐 거의 5억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9억 6,500에 분양가를 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9억 6,500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합치면 12억 5천이라는 거야. 뭐 굳이 이거 살 바에는 뭐 이거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철산차의 레미안. 이걸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전세가를 보면 자 답이 나와요. 전세가가 6억 4천이잖아. 그러면 9억 5,75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67.5%야.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전세금을 한 6억 4천 정도 들고 있다는 얘기야. 전세금을 100% 다 들고 있다고 하면 6억 4천만 원 정도 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위에 걸 분양받으려면 한 6억 정도를 대출 더 받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걸 6억을 더 주고 받을 때는 이게 시세 상승을 한다는 그 가정하에, 예상하에 받는 건데 지금은 이거 입주할 때에는 분명히 이 입주한 가격을 받기 어렵겠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가격은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뭐 철산 레미안 자이가 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율 뭐 한 85% 이상 오면 예를 들어 7억대 초반이나 한 6억대 후반까지 오면 이걸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분양하는 아파트는 결국은 또 여기도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주변 시세가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 여기 제일 입지가 좋잖아요. 여기도 용적률이 159%이고 1986년도야. 그럼 여기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 부담금은 내야 되지만 그럼 여기도 거래가 됐던 27평형 기준으로 보면 7억에 거래됐어. 뭐 이게 더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더 떨어지면 이게 더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샀다가 여기 새 아파트 받으면 여기는 완전히 초역세권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실제로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주변 가격이 이거 입주할 때 되면 이 주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여기 이자까지 다 부담하면 12억 5천이다. 자, 여기 12억 5천인데 여기 7억 초반대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략 다 전세 자금을 대출 안 받고 100%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밖에 들고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광명은 앞에서 봤듯이 어제 봤듯이 신길동하고는 입지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뭐 말 그대로 광명 7호선 7호선 노선 하나와 여기 1호선, 1호선밖에 없잖아, 지하철이. 그죠? 이 광명 역세권에 가면 좋은 노선이 많지만 여기는 지금 요 노선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쪽보다는 입지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자, 그렇게 광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또 다 아는 거야. 지금 하는 거는 다 고분양가야. 고분양가에다가 중도금 대출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는 거야. 다 이자 내셔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구축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냥 준신축이나 구축, 입지가 좋은 구축 그걸 싸게 대출 안 받고 그거 사는 게 낫죠. 지금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니까.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자,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잘하다가 다시 좀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게 왜 빠졌냐면 자, 이게 일본은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일본은행이 20일 오늘이죠. 금융정책 결정회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좀 수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초저금리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이 그냥 갑자기 급락을 했었죠. 반등을 하다가 급락을 했죠. 나스닥 선물도 빠졌고 일본이 그동안 굉장히 긴축 완화로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엔화가 너무 많이 폭락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기 금리 변동폭을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뭐 호주, 그다음에 영국 영란은행, 뭐 유럽 중앙은행 다 금리를 올리잖아요.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최후의 보루가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인데 일본이 올려버렸잖아. 만약에 뭐 중국까지 올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세계가 일본마저 올리는 거 보면 세계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추세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정책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요즘 최근에 이제 변동금리 적용해서 이제 이자를 내셔야 될 거 아니야. 전세는 6개월마다, 보통 6개월마다 변동금리예요. 그럼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를 안 들어가는 거야. 전세 대신 월세로 가는 거야.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은 3년짜리 뭐 변동금리, 5년짜리 변동금리로 가니까 3년 동안 버틸 수라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상가나 전세는 안 그렇다. 그 금리가 계속 올린다는 신호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사실상 금리 인상에 해당된다고 니온 게이자 신문은 보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또 이야기했어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뭐 베이비 스텝 한번 하고 했죠. 하고 다음 달에 한번 2월 달이죠. 2월 달에 한 베이비 스텝 한번 하면 3.25 뭐 그거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올리고 뭐 일본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호주도 올리고 세계가 다 올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통화 정책을 하겠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외화 자본은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비싸게 원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럼 서민들이 작살 나는 거야. 작살 나는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면 그때서야 이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는 망가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전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원화 가치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연착륙을 하겠다는 거야. 금리 인상을 해서 연착륙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어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은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듯이 감수하겠다라는 거야. 감수하겠다. 집값이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자, 이 한국은행에서 볼 때 이 물가 폭등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야. 연중 흐름을 보면 연초에 3%대 중반에서 7월 중에 피크를 쳤죠. 6.3%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난달엔 조금 내렸죠. 원유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5.0. 근데 중요한 거는 2023년에는 전기세 인상 요인이 있어. 전기세를 안 올렸잖아. 가스비도 많이 안 올렸고. 자, 그런 거 올리면은 또 물가는 폭등하는 거야. 뭐 전기세가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니까. 다 올라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오름세도 연초 2%대 중반대에서 지난달 4%대 초중반 수준으로 올랐고 특히 9월 중에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9.0%. 우리가 막 밖에서 사 먹는 밥들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가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물가 폭등이 나타나면 우리 임금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 부족한데 임금도 안 올려주면 사람들이 이직을 하겠죠.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데 폭등하는 반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나겠죠. 부도가 나겠죠. 한계 기업이 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안 잡으면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 11월에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이 이번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죠. 자,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니까 2023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추어서 계속 올린다. 계속 올린다. 여러분, 지금이 거의 한계선이야. 내가 보기엔. 정말 한계선이야.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올린다. 작살나는 거예요. 자, 지금 거래량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6만 2천 건 역대 최저 거래량 처음으로 50만 건 미만을 기록했고 특히 수도권은 올해 10월까지 거래량이 7만 6천 건. 자, 결국 이렇게 거래가 안 된 것도 금리가 시장을 멈춰버린 거야. 자, 이렇게 거래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거래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대출이 많은 금매도 안 팔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그 금매가 경매 시장으로 가겠죠. 정상적인 거래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매물들이 이자 부담을 못 견디고 경매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들 그리고 전세값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자, 19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지금까지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1904건, 10월이 1472건보다 29% 정도 늘어났다는 거.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절이죠. 올해 최저치인 지난 2월 1206건과 비교하면 57.9%. 엄청나게 늘어났죠. 경매 건수가. 1년 8개월 만에 매물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사시려는 분들은 경매로 사셔도 괜찮아. 지금 막 경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역전세 때문에 전세 자금을 못 빼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도 지난해 3,719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954건에 비해서 한 25.9%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경매로 아크로 리버파크도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가 경매 시장에 나온 게 2016년 준공 이래 처음이라는 거야. 누군가 이제 대출을 많이 끼얹고 샀겠죠.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경매로 날린 거죠. 전용 84 14층이 감정가 42억 원에 입찰이 진행됐으나 두 번 정도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유찰이 돼가지고 다음 달 31일에 33억 6천만 원에 이제 재응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찰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34억에 사겠어요? 사봤자 뭐 별 이득이 있겠어요? 그죠? 이번도 제가 보기엔 유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게 아파트만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한계 기업들이 막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장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야. 대지 공장. 자, 이런 경매로 나온 건수가 총 3,739건 11월에 3,739건. 자금 시장이 경색이 본격화되기 전 9월에 290건, 10월에 327건, 11월에 380건, 12월에 406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지난달에 공장 매물 건수는 9월 대비 20% 증가. 이거 심각하죠. 아파트도 쏟아져 나오고, 대지 공장도 쏟아져 나오고. 자,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연끌을 할 때 그 휴유증이 그대로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연끌할 때 퇴직연금도 땡겨서 썼다라는 거야. 포기하고. 자,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54,716명, 이 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깬 인원이 29,765명, 전체의 54.4%가 54.4%가 차지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굳이 집을 고점에 왜 퇴직금까지 땡겨서 쓰냐고.
이 퇴직금은 여러분들의 노후의 마지막 보루야. 여러분 지금 봤잖아. 시장을 봤잖아. 집은 폭락할 때 사면 되는 거야. 왜 폭등할 때 퇴직연금까지 끌었었냐고. 이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 절대 다음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집을 사실 분들도 절대 퇴직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 퇴직금, 그 다음에 뭐 연금 이런 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언제든지 살 기회를 준다니까. 심지어 집값이 급등하면 정부에서 집을 또 짓는다니까. 공급을 한다니까. 그때 분양받으시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야. 절대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연금을 깨고 집을 사면 안 된다. 자, 이때 주택 구입 목적을 위한 중도 인출 금액이 1조 2,659억 원이라는 거야. 노후자금까지 연금. 집값이 급등할 때 막 그 집을 사라고 부추긴 인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1조 2,659억 원이 낭비된 거야. 결국 이걸 쓰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떠들어서 혹세무민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끌어 해가지고 이거 퇴직금까지 날려버린 거 아니야. 그때 연끌었던 그 가격이 그냥 다 버블이 돼서 공중으로 날아간 거 아니야. 결국은 퇴직금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렇게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이 퇴직금까지 이렇게 날리면 그거 다 자신의 업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부동산으로 이렇게 저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입을 조심해야 돼. 예? 차라리 사지 말아라. 앞으로 폭락한다. 그런 사람이 더 나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안 샀으면 퇴직금은 안 날렸잖아. 그리고 지금 살 기회가 있잖아. 그때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사면 되잖아. 더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 근데 그때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믿고 그 사람 강의 듣고 산 사람들은 결국 퇴직금을 날린 꼬라지가 됐잖아. 노후자금까지 땡겼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전 고점은 이제 못 찍는다니까. 찍더라도 아주 10년 뒤에 아주 먼 미래에 찍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 먼 미래까지 이자를 내고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틴다니까. 어제 봤잖아요.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를 17억에 샀어. 그래서 7억 대출받아 샀는데 그거 10년 뒤에 17억 간다고 하면 10년 동안 7억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 어떻게 낼 거야. 5억에 대한 이자 어떻게 낼 거야. 못 낸다니까. 자, 그래서 함부로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상향합니다.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계속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날린 돈이 퇴직금에서 1조 2,659억 원이야. 다른 신용대출 마통으로 보면 10조 이상 날렸을 거야. 당신들 때문에 10조가 날라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내가 보기엔 반성. 근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우기잖아. 아직도 우기더라고. 뭐 조정 중이고 앞으로 간다고 떠들고 있더라고. 참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다 업보로 쌓인다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냥 수강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든지. 그거야 뭔 상관이 있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떠들고 신문에서 나와서 떠들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안 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잖아.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집을 산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오늘 그 닥터 둠 루비니 교수, 이 사람이 세계 경제를 가장 안 좋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또 이 사람이 안 좋을 때 또 적중률이 높아.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짧고 얇은 침체가 아니고 깊고 오래가는 침체가 온다.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구루들은 짧고 얇은 침체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박사님은 깊고 오래가는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야. 원인은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인공지능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올 수 있다.
많은 직장을 이제 날려버린다라는 얘기야. 뭐 기후변화는 당연히 이제 어떤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나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또 세계 3차 대전까지 생각을 해. 뭐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간 것 같은 거고. 자, 이런 요인들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경기의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짧고 얇은 것 대신에 깊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준의 늦장 대응이 인플레이션을 과열시키면서 결국 침체 리스크까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늦장 대응, 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서울 아파트의 어떤 지역별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자, 보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이야. 이제 살 수 없는 가격이라니까.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뭐 17억 가던 게 11억 가는 거 아니에요? 17억 가던 거를 11억 간다는 얘기는 13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1억 내놓으니까 팔리네. 그게 가격인 거야,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뭐 18억 가던 거 고독 같은 데서도 12억 내놓으니까 팔리잖아. 한 6억 정도 빼니까 팔리잖아. 그게 시장의 가격인 거야. 그럼 그건 거품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 거품의 과정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 쭉 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야 사는 거야. 그동안의 가격은 너무 많은 시장의 어떤 초저금리로 인한 폭등기에 거기에 호재까지 가미돼가지고, 과다 반영이 된 거야. 그리고 과다, 실수요와 가수요, 갭 투자까지 모두가 덤벼들면서 시장에서 폭등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펌프질까지 하면서 가격이 버블을 만들었던 거야. 자,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됐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연끌하시면 안 돼. 집은 항상 살 기회가 있으니까 절대 연끌하시면 안 되고, 한번 근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꼭 집을 사야 되는 게 재테크인가도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야. 이건 뭐 제가 다른 꼭지에서 얘기해봤지만, 집을 안 사도 된다. 굳이. 예? 전세 살면서 그걸 다른 데다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시면 되잖아.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시든지. 예? 채권 5% 금리만 되면 그것만한 것도 없어요. 아니면 어디다가 좋은 땅에다가 땅을 사놓던지. 그것도 괜찮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땅, 사용 가능한 땅, 그런 땅을 사놓던지. 꼭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그 강박관념이 결국은 연끌을 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퇴직금까지 다 날린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해야 된다니까. 앞으로의 2030년 이후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어떤 패러다임이 틀려. 2030년 되면은 일단은, 지방, 이 천안 이남이라고 할까요? 이 지방 아파트는 이제 다 전멸이야. 다 인구가 소멸하는 시대에 거기서 집을 사서 다주택자로 뭐로 들고 있냐고. 거기 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건데 뻔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란 말이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집의 개념이 틀려진다니까. 이제 교통수단도 틀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고 할까요? 여러 인프라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집의 환경이 틀려진다니까. 그러니까 꼭 지금의 개념으로 미래를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집이 수십 년간에 계속 폭등하니까 이렇게 연끌이라는 집단 관계가 나온 거야. 자, 내년에는 이렇게 공급 물량도 늘어나요. 자, 총 30만 2,750가구, 수도권에도 한 15만 5,470가구, 한 9% 정도, 지방은 한 29%.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 폭락이야. 전세 가격이 더 폭락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3기 신도시 분양 물량도 쏟아져 나와. 자, 이렇게 되면 전세가 폭락하지, 분양 물량 많아지지. 이제 무주택자들의 옵션들이 많다고. 그 다음에 금리는 올라가지. 자, 2023년은 여러분 그냥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고가에 분양한 아파트에 결국 쉽게 분양하시면 쉽게 또 처약 넣어서 분양받으면 그게 또 애물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이상 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